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추월의 시대. 추월의 시대가 무슨 뜻일까요? 80년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30대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기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추월의 시대. 금요일 아침 경제발전소 스페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유튜브 헬마우스? 이름이 좀 무섭네요. 헬마우스를 기획한 새로운 소통 연구소 하헌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네, 국회의원 보좌진 중 한 분이었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이름의 유튜브 팀을 꾸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뉴미디어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껴졌고, 근데 뉴미디어에서는 알고리즘 때문에 점점 더 확증 편향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서 비평의 영역에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국회 보좌진도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은 그 공무원연금 나오죠. 예, 그렇죠. 그걸 포기하셨다는 뜻이니까 이거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헬 마우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지옥의 입.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확증 편향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뉴스만 보면 예. 그 유튜브나 비슷한 채널에서 관련된 뉴스,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뉴스만 보여주다 보니 예. 그게 처음 본 게 가짜 뉴스라고 해도 비슷한 뉴스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헬마우스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말에 이 팀의 80년대생 6명이 추월의 시대 이런 책 한 권을 내셨어요. 예. 일단 누가 무엇을 왜 추월한다는 뜻이죠? 일단은 주체는 한국이고요.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델로 발전해온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재난 대응 전국이니까 예를 들면 재난 대응으로 예를 들면 5년 전쯤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본 봐라, 일본은 저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 비교해서 한국의 모자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식으로 사회를 읽어왔습니다. 일본 봐라. 저 매뉴얼에 따라서 그 안정되게 움직인다. 예, 그렇죠. 근데 글쎄 노다지 지진이 나는 나라하고 예.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질타를 해오면서 늘 어떤 비관론적인 시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해왔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코로나 전국에서 일본 대응이랑 비교해서 한국이 못한다고 질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예. 일본의 대응 상황을 보면 야 선진국이 이런 예. 거였어? 유럽도 뭐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격하는 모델을 끝내고 이제 추월, 이제 본인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어진 제목인 거죠. 아, 굉장히 거시적인 개념이었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추월의 시대에 여기에서 보면 80년대생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X세대이거나 그 윗세대란 말이죠. 예. 그리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피어난다 하는 세대로 치면 지금 이 밀레니얼보다 한 세대 아래인 예. 제너레이션 Z, 예. 그러니까 젠 Z라고 하는 분들인데 왜 꼭 80년생이어야 합니까? 꼭 80년대생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었는데요. 요 80년대생 코호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성세대의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이제 본 세대인 거죠. 동시에 이게 좌우 비판하는 그 정치적 내전 상황을 성장기 내내 보고 자랐고요. 정치적 내전 상황. 예. 그 표현 재밌네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산업화 세대가 저 북한에게 나라를 통으로 들어바칠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지금 언제든
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 이러고 서로 내전 상황이 발생돼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세력들 간의 모든 수혜를 입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80년대생이. 그리고 각 그 산업현장들마다 이제 실무의 허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래서 답을 제시한다기보다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했던 거죠. 재미있네요. 저는 그 부분에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개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이 된 나라를 지켜보고 또 한 가지 X세대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뉴미디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세대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그 286, 386 컴퓨터 들어오면 구경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런데 80년대생들이 이끄는 추월의 시대에 안착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힘으로 현명한 낙관론을 꼽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를 보면 오히려 현명한 낙관론보다는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현명한 낙관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를테면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역동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자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논의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그거를 당황하고 있는 거고 서구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미 겪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90년대부터 그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거 없이 자동화를 벌써 시작한 거고, 뭐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스마트 공장이 오히려 무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어떤 다른 보고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그냥 선진국인 채로 선진국의 어떤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채로 굳어져 있는 채로 이런 혼란을 맞이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런 제가 선망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책에서는 이런 매를 먼저 맞아보고 뭐 자산과 역량을 축적해온 나라가 아니면 오히려 더 비관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혼돈도 조금 잘 헤쳐나갈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현명한 낙관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다 겪어봤다. 사실 미리 보기로 봤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망해봤다는 거죠. 선망국, 앞설 선에 망할 망이군요. 예. 먼저 망해보니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습니다. 먼저 망해본 분들의 노하우가 훨씬 더 짱짱하기는 한데 그러면 야, 더 이상 우리 열패감에 쩔어있지 말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늘 나온 얘기입니다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이나 남았느냐 요 얘기인데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로 의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경로 의존.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관론으로 접근해야 소위 말해서 좀 섹시하잖아요. 헤드라인 칠 때도 한국 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쳐야지 조금 사람들한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어야 눈길을 확 잡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탓도 물론 있을 거고요. 사실 선진국도 문제 많거든요. 추월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우월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보려면은 우리의 위치를 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질타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못 따라간다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대만의 TSMC는 대표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업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설계도를 주면 OEM 방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고객사하고는 경쟁 안 하는 업체죠. 예,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삼성은 고객사와 경쟁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하죠. 무의미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뭐 대만이 곧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만은 잘 사는 나라죠. 뭐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실제로 객관화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일단은 열등감부터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열패의식에 빠지는 방식 말고 실제로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혹시 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방송용어로 적정하지 않습니다만 애국심을 지나치게 고취한다라든지 소위 우리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네. 그런 것들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은 없어요? 그런 비판은 물론 있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하는 건 네. 이 정도는 그걸로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옛날에 그냥 덮어두고 뭐 한국이 최고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쯤은 우리가 올라와야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생충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 얘기가 뭐냐면 빵준허 그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기생충은 어쨌든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국 문화가 이만큼까지는 올라왔다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장면들, 메시지들 그게 이제 서구 유럽, 서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공감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게 불평등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을 앓는 문제를 앓게 됐다는 걸 이제 직시해야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진국의 해결 방식을 따와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걸로 보지 말고 네.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인정하면서 가자라는 얘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좀 배고플 때는 네.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탕수육이 시켜지는 날 네. 그러니까 짜장면 말고 엄마가 탕수육까지 시켜주는 날은 배불러도 네. 그거 다 먹거든요. 꾸역꾸역. 네. 이게 말하자면은 너무 평소에 못 먹어서 그런 건데 네. 우리 이미 탕수육도 사 먹고 심지어 가끔 깐풍기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여전히 짜장면밖에 못 먹던 그 시절에 인식이 머물러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특성과 맞지 않는 외국 사례 인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뭐 제일 와닿게 예시를 들자면 지금 보궐선거 한창이지 않습니까? 공약들 보면 재개발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에 뭘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례를 막 들이대요. 뭐 파리,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서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파리나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는 사실 면적도 인구 밀도도 달라요. 한 면적이 서울의 한 6분의 1쯤 될걸요, 둘 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울은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메가시티잖아요. 초대도시죠. 초대도시예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특정 후보에 제가 뭐 공약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21분 도시 같은 거는 이제 바르셀로나니까 잘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작으니까. 서울은 엄청 과밀화되어 있는 도시고 교통체증, 난개발 이런 게 힘든 이제 도시거든요. 네, 헬마우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개인의 네. 의견입니다. 그럼 동시에 사실 차 없이 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인데 이거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옛날에 노후 디젤 차에 했던 것처럼 내연기관 차에는 뭐 환경세를 매긴다든지 도로를 점유하는 비용을 공공이 어떻게 좀 같이 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로 재정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서울의 특성에 맞게 계속 외국의 어떤 근사한 도시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좀 한국이나 서울이나 도시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와 발전의 어떤 속도 과정을 생각해 보면 파리나 유럽의 네. 유서 깊은 도시하고 우리가 발전의 단계가 달랐기 때문에 네. 일단 강가에 그쵸. 도로가 없어요. 그쪽은. 그렇죠. 다 강북 올림픽대로가 없습니다. 네. 그게 없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발전한 거라 네. 그 파리의 세느강 우리 한강에 비하면은 저기 또랑이죠. 또랑이죠 사실은. 네, 예.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우리만의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 이미 그러니까 추월의 시대라는 책이 종합하는 정신은 이미 우리 추월했다. 예. 추월했는데 또 누굴 추월한다는 얘기냐. 앞에 아무도 없는데 예.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말하자면은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 현실은 이건데 현실은 빨강인데 예.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직도 분홍색.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인지가 조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무역 분쟁 국면에서 특히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기성세대 중에 상당수는 일본한테는 바짝 납작 엎드려야 해. 저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세게 나가면은 한국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댓글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우리 기업 로고 박힌 제품들이 뜯어보면 다 일본 부품들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시각에서 예전엔 실제로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 피해본 건 일본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탕수육 먹게 됐다는 거 예.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 숫자가 재밌네요. 6에서 25 혹은 80에서 90 이게 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저 개인적으로나 뭐 저희 어떤 저자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중학교 한 반에 30명 정도가 있다고 쳤을 때 거칠게 도식화하면 1등에서 5등은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고 6등에서 25등 정도는 일반고에 가고 네. 그런데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에서 5등은 이제 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지만 6등에서 25등은 서울 소재 명문대까지는 아니라도 대학은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시장에 나오면은 이 분들이 6등에서 25등들이 중소기업을 갑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데 한국 사회의 정치나 담론이나 정책 입안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보면 1등에서 5등에만 맞춰져 있어요. 교육 문제에서는 이제 입시 문제 이야기할 때 학종이나 정시나 이게 다 뭐냐면 1, 2등급 맞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어떻게 갈 때, 대학교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할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6등, 25등은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조금 자기의 역량을 쌓으면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통과하는 문만 어떤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뭐 그런 논의를 넘어서서 80%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지 말자. 예,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LH 관련해서 뭐 땅 투기 의혹 일고 나서 특히 밀레니얼과 G세대들의 분노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클럽하우스에서도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아주 생생한 분노가 전해지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저도 떠들었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거치면서 자본시장법 좀 정리되고 이러면서 금감원이 감시도 하고 증권사가 내부 정보 이용해서 막 이익 착복하는 것도 어렵게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넘어온다고 보고요.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신도시까지 다 취소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물론 지금은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처럼 다들 격앙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마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그냥 쓸어버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지역은 슬럼이니까 다 갈아엎어야 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치안을 좀 더 공고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아마 요거를 거치고 나면 조금 그러니까 세균과 백혈구가 치열하게 골무면 오히려 상처가 나와버리는 것처럼 네.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면역을 얻어가는 사회다 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세대별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좀 주세요. 80년대생 그거 한다고 했고 네. X세대 이후 그리고 젠 Z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요 LH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외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공직윤리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이게 소위 영끌이니 막차 타기니 이런 말들 많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그 어떤 멘털리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제도의 허점과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빵 하고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대 막론하고 조금 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정쟁으로 너무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숙제 풀어보죠. 그 사이에 문자 많이 왔습니다. 7292님 동시대 사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 친구 존경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하셨고요. 시골 농사꾼님도 이 친구 마음에 드네. 어르신이신가 봐요. 그리고 살들의 추억님 납득이 돼 납득이. 왜 80년대생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응원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소통연구소의 하헌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